진짜 동맹이란 뭘까요? 같이 싸워주는 걸까요? 아니면 말을 잘 듣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동맹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그들이 미국의 무기 제안을 거절했다고요?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손길을 뿌리쳤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없이도 그런 시스템을? 그럼 미국은 화가 났을까요? 그들을 제재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 분석가이자 양국의 경계에 선 한 사람. 그녀는 미국의 동맹이란 믿음과 한국의 자립이라는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그 선택 하나가 세계의 질서를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한 사람이 진짜 동맹의 정의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걸 거절했다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계 최강의 방어 시스템, 그것도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에게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민 제안을 그들이 단칼에 거절했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적던 국방부 장관도 입을 꾹 다물었고 보잉과 록히드의 수석 전략 고문들조차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모두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저는 안나리입니다. 미국 국방기술전략국 줄여서 DTA 소속 전략 분석가이며 동아시아 군사기술 외교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사람이죠.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을 오셨고 저는 이곳 워싱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한국어도 능숙하고 문화적 배경도 자연스럽게 흡수했죠. 그래서인지 늘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제 뿌리라고 느끼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가 가진 정체성의 이중성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거절을 단순한 기술적 독립선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동맹 구조의 균열, 미국 중심의 기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상징적인 사건의 핵심에는 바로 한국의 비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비설. 눈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그러나 정교하게 목표를 찾아 요격하는 차세대 방공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그리핀과 동급이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이미 외교 루트를 타고 퍼지고 있었죠.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방대한 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요? 그 의심을 풀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된 공식 명분은 기술 파악 및 전략적 대응 분석이었지만 실상은 내부 검증이었죠. 한국이 진짜 그런 걸 만들었는지 혹은 단순한 허세인지 미국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반드시요. 저는 출국 전날 밤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콜린 스톤. 보잉사의 기술 고문이자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엔 함께 한국을 다녀온 적도 있었죠. 그는 짧게 썼습니다. 이번 일 조심해. 그들은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닐지도 몰라. 그들이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부모님이 고향 얘기를 하며 매번 그리워하던 나라. 늘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던 작은 동맹국.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방문은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분석가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서울로 이동한 뒤 첫 미팅은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 지킨다. 아, 그 말이었죠. 그들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며 보낸 공식 외교 문서의 핵심 문구. 그 순간 저는 어떤 낯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저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해야 했고 동시에 미국의 감시를 경계해야 했죠. 첫 번째 브리핑은 예상과 달리 꽤 간결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비설 시스템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으며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이미 2차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사양도, 자료도, 심지어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포괄적이고 모호했죠.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회의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미국조차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시스템을 비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무기 체계의 혁신이 아니라 동맹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혁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분석 보고서 이상의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그들이 아닌 그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 중령. 실전 배치를 앞둔 비설 시험 운용팀의 핵심 인물. 그녀는 저를 만나는 걸 꺼려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외부의 간섭을 매우 불편해한다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비설의 기술 사양이나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이유에서 시작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정말로 한국은 미국이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닌 걸까요? 지금껏 제가 해왔던 분석, 믿어왔던 전략, 그리고 제가 소속된 나라의 판단은 과연 모두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미묘한 불안감이 시작된 시점이요. 방위사업청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며칠간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각 부처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동시에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가면인지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말과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경계가 서려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KAIST 방위기술연구소에서의 방문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사는 연구원들의 바쁜 일상을 보여주며 일부 실험 장비를 소개했는데 유독 어떤 문은 보안상 출입 불가라며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그 방이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물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며 같은 대답만 반복했죠.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물론 보안이 중요한 연구시설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과 희미한 전자파 감지음, 그리고 그 주변을 경계하는 보안 요원의 눈빛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안에 비설이 있나?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같은 로비에 있던 외국인 2명이 저를 힐끗 보는 장면이 유난히 뇌리에 박혔습니다. 식당에서 저를 응대한 직원이 어딘가 익숙한 억양을 가진 미국식 한국어를 썼던 순간도요. 물론 모두 단순한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연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게 느껴지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혜원 중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공군 전술시험센터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그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분석가. 저한텐 기자나 별로 다를 게 없네요. 그녀는 악수조차 생략한 채 바로 회의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무언가 속에 숨겨진 분노 같은 걸 느꼈기에 함부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그녀는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주었다고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절반짜리였어요. 핵심 알고리즘, 지휘체계, 실전성 테스트. 언제나 중요한 건 가려져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한참 후에야 겨우 질문 하나를 꺼냈죠. 그렇다면 정말로 비설은 미국의 도움 없이 완성된 건가요? 그녀는 조용히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비설의 테스트 영상, 모의 훈련 결과, 일부 시스템 모듈 설계 자료가 담겨 있었죠.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완성 단계에 이른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교하고 독립적인 체계였죠. 심지어 일부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실전화하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줄 날이 올 거라고. 그녀의 말은 저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의문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정말로 동맹을 맺은 걸까요? 아니면 통제를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최세윤 박사. 비설 프로젝트의 실질적 총책임자이자 KAIST와 국방부의 공동기술 전략 리더. 그는 언론 인터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내부 자료에는 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상 위치가 비공개된 연구기지에 상주 중이라는 것 외엔 정보가 없었죠. 제가 어떻게 그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 하나 분명한 건 제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대표해서 이 땅에 왔지만 점점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쌓아온 것들이 단지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진실을 알아내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혜원 중령에게서 받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한 뒤 저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그 안의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문서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술 정보를 넘어서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군사 전략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비설은 단순한 요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집단적 집념과 기술적 혁신의 응축체가 담겨 있었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시스템 내에 탑재된 적응형 상황 인지 모듈이었습니다. 이 모듈은 기존의 미국식 AI 방어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상황을 예측하고 오탑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기술적 수준을 떠나 이런 모듈이 등장하기까지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보 참사관과 비공식 조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대화는 생각보다 신중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굉장히 당황할 만한 일이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안나, 자네는 여기서 뭘 보려 하는가? 단지 기술인가 아니면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인가? 그 질문은 저를 또 다른 생각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누군가의 의지와 현실 사이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왜 만들었는가일지도 모르죠. 바로 그때 오래전 미뤄뒀던 연락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세윤 박사라는 이름. 제가 KAIST에서 방문했던 날 보안구역에서 멀찍이 떨어진 회의실을 빠져나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표정, 그리고 연구원들의 자세에서 느껴진 미묘한 거리감.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는 바로 최세윤 박사였던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공식 루트는 모두 실패했고 결국 예전에 DTA를 통해 수집했던 국내 연구 인프라 연계망을 뒤져 그의 민간 시절 연구실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단 한 문장만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모든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치는 부산 외곽. 한때 항공부품을 만들던 공장이 개조된 연구소였습니다. 주변은 썰렁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율 무인 운용 테스트 장비, 위상 배열 레이더 시뮬레이터, 3D 프린팅을 이용한 금속 배관 부품 제조기까지 미국의 국방 연구소에서조차 보기 힘든 기기들이 하나의 팀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의 작은 DARPA입니다. 최세윤 박사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실험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다소 마른 체형의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그가 설명하는 기술들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기 위한 이야기처럼 절절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안나 씨,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대리 성장만 해왔습니다. 미국이 주는 기술, 일본이 열어준 부품 시장, 독일이 설계한 엔지니어링 방식. 우린 언제나 조립은 했지만 설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설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의 설계입니다.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내면에서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국제전략의 정석, 기술 이전의 규칙, 동맹의 위계. 그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 당연함 자체를 거부해 온 거였죠. 최세윤 박사는 연구소 한쪽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린 자주 국방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비설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가 뭔가 훔쳤다고 의심하죠. 그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보려 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이야기였고 기술 식민의 이야기였으며 한 나라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 싸우는 주권의 서사였어요. 그리고 저 자신은 그동안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관찰하는 외부인으로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면 저는 반드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만요. 부산을 떠나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정말 옳은 걸까요? 보통은 이런 종류의 회의감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보 수집의 피로, 일정의 빡빡함, 혹은 인터뷰 대상자와의 감정적 충돌 때문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로 아주 깊은 뿌리에서부터 불거지는 무언가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상관은 제게 단순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거절한 진짜 이유를 파악하라. 그리고 기술 독립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명확하고 간결한 임무였죠. 보고서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목적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실 그 자체를 마주하는 사람으로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미국 대사관 측과의 정기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실이 미국 내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며 호텔방 한켠에서 커피를 마시던 저는 우연히 TV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국방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혜원 중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바로 비설입니다. 그 말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정부 분석가로서 저의 입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피에는 분명히 그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민 당시 말없이 싸워야 했던 차별과 어릴 적 교실에서 한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받았던 놀림,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으로 보였기에 받아야 했던 이방인의 시선까지.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이 곧 자존심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제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콜린 스톤. 그가 드물게 감정을 드러낸 메시지였죠. 너까지 그들의 편에 서는 거야?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란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콜린도 지금 혼란 속에 있었던 거겠죠. 수년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옳다는 전제 아래 살아왔습니다. 미국은 기술의 선구자였고 우리는 그 기술로 세계를 안정시킨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도적으로 일부 분석을 유보했습니다. 아직 공개하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술적 성공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 의외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공식 브리핑 이전에 일부 외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내부 기술 시연에 저를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에 미국 인사가 초청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동맹국을 관찰 대상이지 설명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군산 인근의 비공개 테스트 기지였고 출입 절차는 대사관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비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돔 형태의 시뮬레이션 전장 안에서 인공지능 기반 요격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적가상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 순서를 배정하면 변수에 따라 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이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오차 범위 0.002초라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과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존재를 증명하려는 국가적 결심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침묵을 깨기 위해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군사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비설은 그 결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미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외교 전선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고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제 손에는 이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분석이 아닌 진실의 무게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맹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아니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쪽이 작은 나라를 도와주는 형태의 일방적 구도일까요? 사실 저도 워싱턴에서 일하며 줄곧 전자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유세계의 수호자였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동아시아에선 미국이 없었다면 안정이란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선진방위기술연구소에서 내부 세미나를 개최했고, 저는 미국 정부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자주 국방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었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공개 토론이었죠. 그날 세미나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발언은 한 중소방산업체 대표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3국의 부품을 빌려다 시스템을 짜맞추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비설 개발 이후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독자 기술로 모듈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수출 대상이 미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더 나아가 미국의 기술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율의 시작이었죠. 그 자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이혜원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그녀는 야간 테스트를 준비 중이었고 훈련장 밖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덕분에요. 하지만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답하며 처음으로 제 내면의 갈등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본 걸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제 나라는 그걸 위협으로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감출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한국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해 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이혜원 중령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성공을 보여주는 방식도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겉으로는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자립을 향해 조금씩 움직여온 거죠.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그 말에서 저는 동맹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론 화합이고 겉으론 협력인데 실제로는 힘의 불균형, 기술의 종속, 그리고 외교적 침묵이 쌓여있는 관계.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린 미국을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콜린 스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예상보다 차분히 전화를 받았지만 점차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편에 선다는 거야? 안나, 넌 미국 전략 분석가야. 그걸 잊은 거야? 저는 진실을 봤어요, 콜린.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 진짜가 미국의 시스템보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 느낌이지, 내 판단이지. 하지만 우리가 만든 질서를 위협하는 거라고. 그 대화는 끝내 싸움으로 번졌고 콜린은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국방이, 동맹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미국 본국으로부터 정식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보고를 마무리하고 즉시 귀국하라. 그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부가 이제 한국에 대해 실질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대응은 아마 기술 압박이거나 경제 제재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교묘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미국의 전략 분석가인가요? 아니면 한국계로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 하나, 표현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부의 보고서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제 컴퓨터에는 분석해야 할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설의 구조, 반응 속도, 적외선 스펙트럼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가장 민감한 자체, 암호화, AI 커널까지. 이건 단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 없이도 완전한 방어 전략이 가능한 시대를 선언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에 그걸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할까요? 그 순간 미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해석할까요? 우방국의 눈부신 기술 자립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이탈과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때쯤 워싱턴에서 제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중동전략국 출신의 선배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말투로 말했죠. 안나, 위에선 자네가 한국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 같다는 평가가 돌고 있어. 무슨 뜻이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자네가 파악한 정보들은 미국 전체의 방위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 수준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금 한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지. 자네가 보여줬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은 사실상 간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조심해. 자네가 무심코 툭 던진 단어 하나가 기술 협력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저는 멍하니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보는 눈과 정보를 판단하는 의도는 다릅니다. 저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지 전략을 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보가 정치적 무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방향이 어쩌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죠. 이혜원 중령과의 두 번째 만남은 그런 제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기술 브리핑 중 의외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혹시 며칠 후에 있을 시범운용 참관하시겠어요? 정식 초청인가요? 비공식입니다. 기록도 안 남을 거예요. 대신 제가 직접 당신을 보증하겠습니다. 그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저에겐 그 제안 자체가 큰 혼란이었어요. 미국은 저를 공식 분석가로 파견했지만 저는 지금 비공식 루트로 한국의 극비 기술 테스트를 참관하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콜린 스톤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기억해. 우리는 같은 쪽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야. 그 말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와 저는 한때 워싱턴의 같은 회의실에서 세계를 안정시킬 전략을 토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모델, 보고서를 검토하고 동맹국의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그들의 독립성을 조율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조율이 아니라 억압이었다는 걸 저는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이혜원 중령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폐기된 비행장 부지. 그곳에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모의 미사일 요격 시범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참관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조종 통제실에서 차분히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가상의 적 미사일 시뮬레이션. 그것을 추적하는 비설의 센서 네트워크. 즉시 연동된 드론형 전자방해 시스템. 그리고 정밀하게 계산된 요격 타이밍. 0.98초의 판단. 0.002초의 실행.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를 지워버리는 정밀성. 그건 무기 시연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누구의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선택은 세계 질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하버드 시절 교수님이 보내셨던 짧은 편지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진짜 외교는 동맹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동맹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약속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한다는 것.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하되 있는 그대로의 기술만 기록하겠다고요. 그리고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 판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절대 삭제되어선 안 되는 가치니까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익숙한 발신자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W. gov internal AFFAIRS access alert notification.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알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일을 열어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하의 보고서 파일이 본부 고위전략운영국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내용의 일부가 협의 대상 전략 민감 요소로 분류되었습니다. 관련 회의에 출석 요청됩니다. 기밀 유지 서약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 미국 본부에서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보다 서열이 몇 단계 위인 전략운영국 국장, 정책조율실의 특별보좌관, 그리고 익숙한 얼굴 콜린 스톤까지 있었습니다. 회의의 첫 발언자는 국장이었습니다. 리 분석관, 보고서 내용에 언급된 한국의 자립형 전자 간섭 필터 기술은 현재 미국 내에서도 연구 초기 단계에 머무른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확인하셨습니까? 네, 실험 결과와 구조, 설계 논리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그 기술이 미 국방기술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가요?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정말 그걸 보고서에 그대로 썼어야 했니? 그 말은 질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적는 것이 곧 배신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콜린, 저는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전략운영국 국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기술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미 행정부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로운 동맹의 모델로 아니면 견제가 필요한 위협으로? 그 질문은 사실상 제게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가 아닌 전략 조율자의 입장으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회의는 그 후로도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각종 민감 문서 공유 여부와 보안 강화 수위가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가 끝날 무렵 정책조율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차기 국방장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고서의 공식 배포는 당분간 보류됩니다. 회의가 종료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온 걸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너무도 뚜렷하게 들이민 셈이니까요. 그날 오후 이혜원 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끝내신 거죠? 네, 미국 측 반응이 조심스럽긴 해요. 예상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 반응조차 계산에 넣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기체계의 시험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기술 주권을 실제로 설계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요. 그 보고서가 미국의 전략적 압박을 유도할 수도 있죠. 관세, 기술 협약 철회, 혹은 외교적 고립 같은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자립했다는 걸 보여주는 반응이 될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은요? 우리는 비서를 단지 우리만의 것으로 둘 생각이 없어요. 일부 NATO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유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단, 미국이 아닌 쪽부터요. 그건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질서 속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서막에는 제가 의도치 않게 쓴 한 장의 보고서가 있었던 거죠.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은 미세하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날씨가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닐 텐데 그날따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보고서 유출 관련 긴급 대응 회의. 참석 필.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보고서 유출? 무슨 말이죠? 불안한 마음으로 대사관에 도착하자 긴 회의실 안엔 이미 여러 명의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콜린 스톤도 그리고 본국에서 급파된 기술정보 담당관도 있었죠.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의 보고서가 한국 국방부 내 일부 부서로 전달되었어요. 확인했습니까? 전 공식 라인을 통해서만 제출했어요. 보고서는 전략운영국에서만 접근할 수 있던 문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일부 문장이 어젯밤 한국 언론에 유사한 형태로 인용됐습니다. 익명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유출은 아니더라도 제가 한국 측에 불필요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혹은 비공식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민감한 내용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추궁하려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결코 보고서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과의 모든 대화는 비공식적이었지만 보안 기준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콜린조차 저를 더 이상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안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수많은 회의들 기억하지? 당신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거죠?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콜린. 변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채 했던 세계관이었어요. 회의는 냉담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나서며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미국 정부 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내부에서도 저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미국의 감시자로, 누군가는 우리 편이 되어준 미국인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쪽에서도 저는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 작은 골목길에서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최세윤 박사. 지금 당장 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항상 예상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서울 외곽 연구소 인근의 조용한 카페. 그는 말없이 제 앞에 앉더니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한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비설체계의 NATO 연합군 공동시험 배치 협정 초안.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미국을 긴장시켰다는 건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건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 독립을 주목하게 만드는 신호탄이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본국전략본부로부터의 긴급 명령. 당장 워싱턴으로 복귀하라. 귀국 후 내부 감찰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돌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보고서에 불필요한 진실을 편집하며 커리어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을 증언하며 새로운 동맹의 의미를 설계할 것인가. 그 둘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워싱턴에서 파견된 전략 분석가가 아니라 양쪽의 시선 사이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어 있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옷을 벗을 힘도 없이 침대에 앉아 제 노트북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누군가는 제가 한국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누구도 돕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본 것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의 모든 세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제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저를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최세윤 박사가 보낸 비설체계의 NATO 협정 초안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많은 기술적 문구와 조건이 쓰여 있었지만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과 외교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는 단지 방어체계를 설계한 기술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는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날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질문을 준비해 갔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정말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게 될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미 경제적 조율, 외교 채널 조작, 심리전,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 대가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기술 주권을 얻기 위해 외교적 고립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 주권은 단지 무기를 더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는 순간을 의미해요. 다른 나라가 이걸 써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건 우리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독립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 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질서가 사실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허락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워싱턴과의 연결 채널을 열었습니다. 기술검토관과의 단독 미팅 요청을 수락한 것이었죠. 회의는 새벽 시간에 맞춰 열렸고 화면 너머엔 중립적인 표정을 한 기술정보국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리 분석관. 그들에게 기술 자립을 허용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길을 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율이라는 단어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제겐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보고는 기술적으로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신은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신분은 관찰로 전환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직위 해제를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저를 받아줄 곳은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이혜원 중령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미국식 시스템이죠. 당신이 얼마나 정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직이 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배제되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을 본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한 일은 한국의 역사를 바꾼 일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돌아가는 비행기에 대한 고민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일을 마치고 나서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동맹의 의미였습니다. 며칠은 꿈처럼 흘렀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마주한 거울 앞, 저는 말없이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체성의 경계 위에 선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저를 관찰가로 전환했지만 사실상 표적이 된 감정 없는 증인이었죠. 한국 내부에선 제가 본 것, 쓴 것만으로도 이미 변절자 혹은 우리 편이 된 사람이었고요. 그러던 중 최세윤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비설의 NATO 시범 배치 현장에 옵니다. 중요 인사들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 일에 저를 동등한 설명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미국은 물론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런 의탁이었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미국 본사의 눈은 피할 수 없었고 한국 내부의 기대도 무거웠으며 내 안의 갈등은 태산처럼 쌓였습니다. 내가 설 수 있을까? 이 자리서 제 잘못된 선택이 역사의 아픔이 된다면. 하지만 매일 밤 이혜원 중령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이 여기서 한 일은 한국의 역사를 바꾼 일입니다. 그 말은 제게 확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국방연구소 앞에 섰습니다. 비설이 탄생한 그 공간이자 이제는 국제 무대 위에 선 자율의 현장이었죠. 협상 테이블을 넘는 순간 저를 바라보는 NATO 대표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든 방공체계를 믿을 수 있는 수준인가? 그 질문 속에는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직접 분석했고 제가 증명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 체계는 한국의 목소리, 한국이 설계한 동맹의 미래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 긴장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선언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의 파트너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게 닦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쏟아졌던 의심, 경고, 그리고 그 다음의 배제는 저를 여러 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통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시범이 끝나고 최세윤 박사는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먼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제 존재가 단순한 증인이 아닌 길을 연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NATO 대표들이 한국 기술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동안 저도 한국 팀과 얼싸안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두려움 앞에 흔들렸던 시간들이 이제는 결단이고 책임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고 다른 한쪽엔 한국이 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길을 갑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선택이 동맹의 새로운 정의를 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ATO 시연 이후 저는 한동안 말없이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낙엽은 고요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란 계절이 이렇게 사람을 성찰하게 만드는 계절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비설의 기술은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한국 방공기술의 독립선언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기사를 쏟아냈고 미국은 공식 논평 없이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숨겨진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며칠 후 콜린에게서 짧은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고 있었어. 나. 이젠 알겠어.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야. 나는 그냥 너무 오래 편한 프레임에 머물렀던 것 같아.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가 갈라진 세계의 다른 쪽에서 같은 지점을 향해 다른 방식으로 걸어온 여정의 끝에서 보낸 한 줄의 인정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혜원 중령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심의 한 야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게 남은 계약 기간은 끝났고 제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걸 뒤로 한 채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희 연구소 쪽에서 자문 요청이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안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대화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장의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체류 연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죠. 호텔을 나와 짐을 들고 나설 때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가진 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안나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피를 이어받았고 이제는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목소리로서 존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연결을 품은 그런 존재로요. 시간은 흐릅니다. 기억은 바래지만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1년 전 저는 서울의 회색 하늘 아래에서 한 나라의 자존을 목격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속한 나라의 통제된 동맹이라는 오래된 틀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틀을 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방위전략혁신 포럼 소속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기술 외교 전략 분석 자문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국방기술 자립을 해외에 알리고 한국형 동맹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죠. 처음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 출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었고 제가 한국에 정보를 넘긴 잠재적 배신자라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보도 넘기지 않았고 어떤 배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지금 비설 프로젝트는 NATO 일부 회원국들과의 공동 테스트를 통해 실전 배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몇몇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뒤 하나둘씩 기술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을 시작했죠. 그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이 그 흐름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기술 독립을 허용한 동맹이 더 강한 신뢰를 얻는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콜린은 한 달 전 짧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야. 진짜 파트너가 되었어. 그걸 처음 본 사람이 너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저는 그 메일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긴장감, 비설 연구소 안에서의 그 정적, 대사관 회의실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벤치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동맹이란 누군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고, 저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안나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건 진실이고 제가 선택한 건 함께 걷는 동맹입니다.